자, 일단 자료 1페이지 펴두시고요. 주말에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붙어가지고 다음 정규 강의 때는 제 얼굴을 안 보는 게 우리 목표죠. 그래도 이제 다음 시험 이제 준비하실 분들은 이제 기출에서 좀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전체 총평을 좀 하자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지금 실시된 국가직 7급보다는 난이도는 좀 낮았다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시험이었다고 평가가 돼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 뭐 중간 정도고 너무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국가직보다는 이번 지방직 난이도가 조금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통치구조 같은 경우도 부속법령을 그냥 정직하게 물어본 것들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꼽은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없었고, 최신 판례 같은 경우도 그냥 나올 판례가 나왔고, 최신 판례도 막 그 지난번 시험이나 작년 시험처럼 막 최신 판례 구체적인 이유 내용 법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막 세부적으로 뜯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내나 싶을 정도의 문제는 이번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 뭐 문제 자체 난이도가 좀 높은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한 문제였다고 평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설로 들어가는데, 자, 보통 이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한 회분 시험을 딱 2시간에 나눠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를, 그러니까 한 문제가 4개 지문이 있으면 그 4개 지문 전체를 좀 꼼꼼하게 이제 보고 추가적인 설명도 할 것 같으면 한 회분을 한 2시간 정도 잡는 게 맞는데, 이번 특강 같은 경우는 좀 정답 지문 위주로 이제 해설해가지고 그냥 1시간 만에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 넘어가지만, 이제 내가 다음 시험도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정답집만 딱딱 보고 넘어가지만,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나머지 지문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전체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설 보시면 정답 지문만 해설 좀 뭐 규정이나 판례 같은 것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달아놓고, 나머지 지문 같은 경우 뭐 판례 번호나 규정 그냥 숫자 정도만 쓰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지선다면 그 4개의 지문 모두 다 해당하는 규정과 판례 해설 다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페이지가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서까지도 다 달아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때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판례본만 붙여놓으면 이제 취지는 기본서 같은 걸 찾아가지고 찾으면서 발화하는 게 취지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때 그 기본서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보기가 힘들죠. 대충 넘어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해설 보면서 전체 문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설은 꼼꼼하게 달아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전체 지문 공부는 꼭 복습 단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죠. 자, 국적법 나온 겁니다. 국적법 되게 쉽게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 6개월 지난 때 이 부분 틀렸죠. 그래서 바로 상실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맞는 거고, 뭐 3년 이런 것들 체크하고 보시면 뭐 맞는 질문이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미성년에 한해서 수반 취득이고요. 동그라미 4번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뀐 거 오래됐죠. 원래 부계 혈통주의에서 위헌 결정 나오고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도 오래된 겁니다. 부모 양계 혈통주의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거고, 자, 2번으로 가서 양심의 자유로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양심의 자유의 기본적, 양심의 의미, 기본 판례 항상 나오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도 내심의 형성은 절대적, 이제 외부적 표명만 상대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지문이 살짝 애매한 건데, 뭐 3번을 모르더라도 1, 2, 4번이 너무 정확히 맞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해설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3번 지문만 놓고 보면 병역 거부 관련해서 메인 결론보다는 약간 좀 추가 쟁점을 논한 그 판례 부분을 따서 낸 거긴 한데, 1, 2, 4번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이제 소거법으로 푸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풀다 보면 정답률 자체는 아주 높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건. 자,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죠.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 명령처분 위법 부당 시 승인을 받아서 취소,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죠. 그래서 대통령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이제 그 정도 체크하면 이제 맞는 질문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감사원으로 가보죠. 이런 식으로 안 보는 지문 같은 경우는 복습 단계에서 해설 보시면서 꼼꼼히 정리하면서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가죠. 자, 감사원의 권한.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폐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아직 지문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같이 정리하세요. 자, 밑에 해설로 가셔가지고 34조 1항이 개선 요구.
요구권이고 조치나 개선 요구권,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봅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기관장의 처리 그리고 처리 결과의 통지 의무까지 있죠. 그 정도 잘 봐두시고요. 나머지들은 조문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전원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 아니라 전체 제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인 거죠. 그래서 조문 그대로 표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이건 총론에서 일반론으로 정리해버리고 개별 기본권에서도 항상 앞부분의 의 성격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권 총론 강론에서 겹쳐서 배우는 거예요. 자, 둘 다 견해 대립 있고 결론 어떻게 돼요? 성질상 허용되는 건 인정된다죠. 그게 이제 총론에서 마무리하는 거고, 이제 강론에서 개별적인 기본권을 배우면서 이런 기본권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되 법인은 부정된다, 이제 막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론에서 일반론으로 정리하고 강론에서 개별 기본권 정리해서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별 기본권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참정권 관련해가지고 공선법에서 외국인, 법률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문 한번 보세요. 자, 3번에 해설로 가셔가지고 공선법 15조 2항 3호입니다. 이건 똑같은 그 조문 자체가 이미 기출도 몇 번 됐었죠. 자, 19세 이상 사람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선거권이 있습니다. 자, 선거권이 그리고 3호에 보시면 누구? 외국인이에요. 영주권 3년 경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포인트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지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인정하는 게 공직선거법 법률입니다. 이 법률 자체는 되게 중요한, 전제 자체가 중요한 법률이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정리할 거고요. 자, 6번으로 가죠. 자, 직업의 자유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기출 한 번씩 됐던 것들이고요. 자, 3번 직업의 의미 같은 것도 항상 나오는 거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로스쿨 관련해가지고요.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이런 것들은 개별 판례 암기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막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판례 자체에서 좀 민사적인, 형사적인, 공법적인 중요 개념을 좀 쓰고 있는 거면 헌법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판례 추가 설명을 듣고 판례 정리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사실관계에 맞춰서 판례 암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게 좀 이제 유치한 지문이긴 한데, 이것도 2번이 좀 애매했을 때는 1번, 3번, 4번을 맞구나 하고,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하고 3번 지문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탄핵소추 대상자죠. 그래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람, 거기에 추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람 해가지고 검찰청법, 무슨 경찰청장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헌법 조문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특히 통치구조 파트에서 좀 외워야 될 조문 분량 자체가 많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죠. 자, 동그라미 2번 해설로 가보세요. 65조 1항입니다. 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헌재재판관, 그리고 법관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길 보세요. 중앙선관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감사위원도 넘어가죠. 그러면 뭐랑 뭐를 딱 비교하십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위원 개별적으로 둘 다 써 있지만, 중앙선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써 있지 않고 위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지문으로 가시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들어가 있죠. 이 위원장이 틀린 거예요. 실제로 지문을 대충 읽었으면 이러는요, 뭐가 틀린 거냐고 좀 의문이 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두 줄, 선관위원회법에서
중앙선관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부분도 틀린 거죠. 자, 뭐다? 자, 밑에 해설에 달아놨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구조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 2호 보세요. 탄핵 결정 파면. 그러니까 탄핵의 대상성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봤죠? 헌법 65조 1항에서 직접적으로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두 개 지금 뭐야? 앞부분, 뒷부분 둘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지문을 길게 달아놔가지고 대충 읽으면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뜯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을 장난친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3번이 조문 표현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조문을 정리해 놓은 지문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풀기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 해설을 보시면 자, 인사청문회가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자, 46조의 3 보시면 1항이에요. 국회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고요. 자, 그 대상자를 보세요. 1호 헌법에서 국회 동의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거. 자, 2호 헌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특별위원회. 자, 근데 국회법 65조의 이 2항 보세요. 상임위원회는 자기 소관 관련해가지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자, 상임위원회가 주최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자, 1호 보세요. 대통령 임명하는 자, 아까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사람들은 특별위였어요. 자,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진짜 이번 문제는 중앙선관위 위원이 나온 거지만 다음 시험에는 똑같은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 맞는 지문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여기는 조문 정리를 확실하셔야 돼요. 다음 시험에 똑같은 지문은 안 나오지만 같은 규정에서 다른 후보자를 빼가지고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려고 최근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임위에서 한다 해서 1호, 2호, 3호 보세요. 특히 65조의 2의 2항 2호 있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있고요. 자, 46조의 3에 다시 위로 가셔가지고 1항 단서를 보세요.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주체가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서 8번의 1번 같은 경우도 되게 간단해요.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무 그냥 간단한 조문이어서 잘 안 보고 넘어가는 조문이거든요. 자, 밑에 조문을 한번 국회법으로 한번 보세요.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의장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개시 시간 조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기본 강의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조문 자체가 책에서 빠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기본 조문이어가지고. 그래서 1번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었나 약간 물음표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 2번, 3번, 4번은 맨날 보는 조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소거법으로 풀었으면 이제 정답률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보시면 알 거고요. 자, 9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법원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비상계엄에서 제한되는 것들 나오는 거죠. 자, 밑에 조문으로 한번 보죠. 헌법 77조 3항 보세요. 이제 경비계엄, 비상계엄 중에 모든 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에 한해서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러니까 영장 제도, 신체 자유 관련, 그리고 언론 자유, 출판 자유, 집회 자유, 결사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가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그 다음으로 다음 조문 가셔가지고요. 헌법 110조 4항 보세요.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 군인 등이 범한 범죄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에 관한 이러이러한 죄들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이 어디가 틀렸어요? 그 앞부분 법원 권한 특별조치는 맞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 군인, 군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단심으로 할 수 있다도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려 지금? 자, 군인, 군무원의 범죄의 하나여 부분이 틀렸습니다. 군인, 군무원의 범죄도 단심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 군무원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아까 사항 뒷부분이죠. 군사에 관한 간첩의 경우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관련 법률이 정하는 경우라면 군인,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 민간인도 군사법원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 군무원에 한정하는 부분 지문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지문을 좀 대충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특히 통치구조랑 법률 규정 그러니까 부속법령이나 헌법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런 지문들은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단어 하나 그 연결어구 마무리하는 그 동사 단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장난치냐에 따라서 바로 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지문을 읽으셔야 되고, 그 전에 공부하는 단계에서 판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위주와 단순 판례 같은 결론 끊어 사실관계 결론을 맞춰서 외우는 게 중요한데, 부속법령이나 헌법 규정 정리하실 때는 말 그대로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헌법 시험 같은 거 법학 시험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속법령은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지방직 보면 통치구조가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통치구조의 상당 부분이 다 규정이고, 그래서 규정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외운다고 안 됩니다. 기본 강의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탄핵 심판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거 박근혜 대통령 사안인 거죠. 8명 재판, 원래 9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만 넘으면 탄핵 나오는 거고, 8명이서 재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전혀 절차적인 문제 없다. 강조돼서 배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판례들은 꼼꼼하게 분석해서 보고, 책에서도 되게 그런 것들은 황당현 선생님 기본서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막 쳐내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탄핵 관련은 판례는 뭐 쳐낸 것도 없어요. 되게 꼼꼼하게 잘 수록돼 있고, 이제 탄핵 관련해가지고 판례는 기출도 워낙 여러 번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지문 자체로 보면 뭐 쉬운 지문은 아니지만 워낙 자세하게 여러 번 다뤘던 부분이라서 기출에서도 강의에서도 문제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장애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좀 더 꼼꼼하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뭐가 틀렸어요?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 2번, 자, 구조 2항을 봅니다. 본회의는 중간 보고를 받고요. 인정되는 경우,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바로 끝내버릴 수 있죠. 의결로 활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의결 없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항은 직무대행이고요. 동그라미 3번 4분의 1 이상 요구, 그리고 이러이러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 같은 것도 이제 맞는 거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좀 꼼꼼하게 정리. 자, 4번 해설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지방자치단체 중 2호를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도 사이즈가 큰 부분 감사 대상 기관이 되는데, 자, 단서가 하나 있죠. 이것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국가유임 사무나 아니면 국가유임 사무가 아니더라도 예산 받은 사업, 그럼 예산 안 받은 자치 사무 같은 거 못하는 거죠. 이런 거 주의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호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보다 하부 조직으로 지자체. 자, 근데 뒤에 보세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자, 2호는 본회의 의결 필요 없어요. 자, 근데 기초자치 이렇게 가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답니다. 2호랑 4호를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그 지문 자체도 2호하고 4호를 조합해 놓은 거죠. 이런 지문들이 원래 좀 까다로운 지문이니까 4번은 정답 지문 아니더라도 좀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무기명 투표 선고하고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들도 간단하게 조문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1번은 좀 바로 틀린 거 아실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계엄사령관 시행 관련 국방부 장관 지휘 감독, 다만 전국 계엄의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경우는 대통령 지휘 감독입니다. 조금 그대로 나온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지휘직 중 형사소추가 안 되지 민사책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면 관련해서 특별사면, 일반사면 구별해가지고 일반사면만 동의죠. 자, 1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도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되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잘 안 보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이상한 부분을 낸 게 이 2번 지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거를 그냥 대충 생각하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약간 헷갈렸을 건데, 그래서 별개 판례도 이제 기출됐으니까 그것만 따서 한번 봐두시고요. 근데 또 역시 이렇게 좀 2번 지문이 이상하게 나오면 1번, 3번, 4번 지문이 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판례들에서 내준 거죠. 그래서 역시 2번이 좀 물음표가 떴더라도 1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2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좀 소고법으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헌법상 경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위반했다라고 볼 수 없다. 판례 결론 체크해 두시고, 뭐 이거는 뭐 추가로 뭐 꼼꼼하게 설명할 건 없어요.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나올 게 나온 거죠, 여러분들. 집회자유 관련해가지고 집시법, 심지어 개정법까지 정리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된 지가 너무 최근이어가지고 개정법까지는 또 친절하게 안 물어봐줬습니다. 충분히 개정법도 어쨌든 시험 보기 전에 개정되고 공포돼서 확인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었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개정법 나오기 전에 헌법불합치 판례 정도만 물어봤죠. 그럼 역시 당연히 판례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이 판례 취지들에 따라 가지고 그 예외들 인정한 개정법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집시법에 그런 게 개정된 게 있었어라고 물음표가 뜨시는 분들은 최신 판례 개정법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이게 오히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전혀 장애가 없는데 그냥 처음부터 기본 강의 차근히 듣고 커리큘럼에서 다 이제 이런 것들 반영해서 가르치니까 기존에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거 다 듣고 시험도 몇 번 보셔가지고 정규 커리큘럼을 안 따라가고 좀 중간중간에 추가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최신 판례나 개정법들이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최신 판례랑 개정법을 항상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한두 문제를 틀리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불리한 경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채워넣는 건 항상 기존에 공부하시고 정규 커리큘럼을 쭉 안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자 4번 지문 틀린 거죠. 뭐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 강의 때도 구구절제 설명하고 개정법 설명할 때도 최신 판례 의의 같은 걸 보고 개정법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6번 관련해가지고 판례 정리, 그러니까 법이 또 개정됐다 그래서 그럼 판례를 안 봐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최근 개정은 구법 내용 정리하시고 구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위원이 그러니까 그 판례 취지 정리하시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이제 법이 개정됐을 때 개정법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다 보는 거지. 뭐 개정법이 나왔다고 이제 구법은 잊어버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판례로 한번 보죠. 맞는 걸로. 자, 인터넷 신문에 자, 밑줄 분 보세요. 3번 해설에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 규제 및 확인. 자, 이건 뭐다? 조직 요건 같은 건 사전 검열로 안 보죠. 사전의 통제 확인 규정이 아니다. 사전 허가 금지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들 사전 검열 봐두시고요. 사전 검열의 일반 요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항상 이런 거 보면서 항상 일반론 배운 것들을 떠올리면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판례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형법에서 다루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중요 판례인데 어디서 중요 판례냐면 헌법에서 중요한 판례가 아니라 형법, 형사소송법 그 중에서도 형법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판례를 지금 헌법의 대법원 판례 놓은 겁니다. 신체자유 유추해석 금지 뭐 관련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험에 한번 기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1번 판례는 좀 봐주세요. 한번 읽어는 볼까요?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 자, 형벌 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 해석 적용 그리고 확장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목적론적 해석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판례예요? 신체의 자유 쪽에서 아니면 이제 법치주의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뭐 법률주의, 형벌 불소거 원칙 이런 것들 배우는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판례는 지금 뭐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규정을 갖다가 처벌하고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죠. 자,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요? 형벌 규정에서 말하는 게 이건 형사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형사니까 뭐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 해석이 금지되는 건 기본 전제가 그 피고인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 적용, 유추 해석이 금지됩니다. 유리한 건 가능해요. 일단 이걸 일반론으로 전제를 깔아두시고, 자, 이거랑 비교해서 지금 판례 뒷부분으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불리한 유추 해석은 금지되지만 명시적으로 살아있고 규정되어 있는 법에 대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가능해요. 자, 그럼 불리한 유추 해석의 예는 뭐고 목적론적 허용되는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 예가 뭐냐? 이걸 배우려면 형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형법에서 내야 될 거지 헌법에서 내면 안 되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예는 헌법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헌법 영역에서는 예를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발각 전 자수를 그러니까 자수의 개념을 임의적 한면에 사유가 되는 자수의 개념을 범행 발각적 자수에 한계하는 해석은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 아니라 불리한 유추 해석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판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대법원 판례 태도가.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예시는 헌법만 배워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형법을 아예 통으로 배워야 돼요. 그 파트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수험생은 출제한 대로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말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불리한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불리한, 괄호 쳐버리고 이렇게만 나오든가 불리한으로 읽는 거예요. 유추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관련해서 금지되는 거야. 형사에서. 자, 근데 얘랑 비교되는 개념으로 있는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형법 뭐 167조 2항의 해석론 관련해서 나오는 거기도 한데 알 수가 없어요. 형법을 안 배웠으니까. 물론 형법을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형법청론 죄형법정주의 그 서론 앞부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형법을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또 거기 물음표 때문에 형법처럼 한번 찾아보시고 헌법만 하실 분들은 그냥 말을 외워버리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 신체 자유 뭐야?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침해를 판단한다라는 건 일단 적용된다라는 거 전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뭐 해설 읽어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정당 관련 나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들 조문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1번도 뭐 안중해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조문이니까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해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동그라미 2항부터 봅니다. 정당법 41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 어떤 결정? 위헌정당 해산. 자,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 통합진보당 생각을 하고 그랬죠, 항상. 명칭과 같은 명칭은 다시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제한이, 무슨 언제 선거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 없죠? 영구적으로 통합진보당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헌법, 지금 시행 중인 헌법에 하에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4항 보세요. 헌재 위헌 결정으로, 자, 헌재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 말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등록 취소된 정당, 자, 뭐다?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이 선거 끝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 결정 해산은 영구적, 사항은 최초 실시까지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3번이 지금 틀린 지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서 위헌 결정의 효력. 동그라미 1번 뭐 기속력, 구속력. 구속력, 기속력이 원래 법적 개념을 좀 달리 보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같은 말로 취급하시면 돼요. 수험적으로는. 자, 동그라미 2번도
이제 뭐야 헌법재판소 파트에서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서 판단 유탈을 재심사유로 두고 있죠. 재심이라는 것보다 이미 선고돼서 확정까지 된 거를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불복해서 다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고, 원래 재심사유는 법에 규정된 대로 엄격심사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헌법소송에 있어서 판단 유탈이라는 재심사유를 두고도 있지 않아요. 그럼 원래 엄격했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판례가 이걸 선회해줘서 민소법 준용 규정을 갖다 써서 민소법에 따라서 포함시켜준다죠. 판단 유탈이 뭐야? 판단이 누락이에요. 사실 인정에 있어서 판단 누락이 있고 그 누락이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재판 결과에 영향까지 갔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판단 유탈 말로 외워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 제한이죠. 이 조문이 왜 추가됐다고요? 간통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나오고 소급해가지고 싹 무효로 날아가 버리니까 소급표를 제한 안 하고 재정당시로 소급해 버리니까 20년 전에 바람핀해도 재심으로 무죄, 형사보상 청구 이렇게 국가재정의 낭비가 생겨요. 그래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위헌이 나왔으면 종전 합헌 결정이 아니라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 효력 상실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같은 것도 맞는 지문이 한데 일단 읽으실 때 다음 날 같은 거에 실제 문제 동글뱅이가 찾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위헌 결정 6인이 나와야 되니까 6인은 있어야 기속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 직접 판례가 없다로 볼 여지도 있어요. 원래 견해들이 붙어 있는 부분이고 판례가 직접 판례는 아니지만 해설에 다루는 판례 있죠. 판례가 직접적으로 원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판례 태도라고 이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그 동그라미 4번의 해설 한번 밑줄 부분 보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설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 판례 태도를 정확히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이 돼요? 판례는 자 결정 주문이 아니라 주문에는 안 써있고 이유에만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는 보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판례가 쓰고 있는 표현은 뭐야? 설령 가정이 들어가요. 설령 설사는 이렇게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설령 기속력을 자 위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기속력을 인정할지 뭐 할지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판례 태도가 직접적인 판례가 없다라고 원래 정리하거든요. 근데 뒤에를 보세요. 설령 동그라미 두시고 설령 기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라도요. 가정이 들어가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4번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은 약간 뭐 정답 10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지문에 낸다고 판례도 직접 판례가 없는데 약간 좀 의문은 있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출제하는 건 좀 무리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게 정답 10위까지 갈 건 아닌 게 명시적인 판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반대 의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은 맞는 걸로 하는 게 맞아. 이거는 정답 5, 6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가 되고 이제 정답이 가답안이 그대로 확정돼서 4번이 맞는 지문도 이제 최근 기준이 떴으면 4번은 4번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판례 태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이제 나왔으니까 판결 주문이 아니라 이유 부분에 대한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이에요. 자, 쟁점 키워드는 이거죠. 자, 이유랑 대비되는 건 당연히 판결의 주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안 써있고 이유에만 막 법리가 써있을 때 거기까지 기속력 인정할 거냐 문제예요. 자, 긍정설, 부정설이고 판례 태도는 없어요. 없으나 설령 가정에서 판례가 기속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6명 이상이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가 판례 태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래서 4번 지문 표현을 보면 이거는 맞는 출제예요. 이거는 출제 자체도 정확한 겁니다. 왜냐면 표현을 보세요. 결정 이유에 대하여 5인만이 찬성한 경우에는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문 표현이
6명이 찬성한 경우는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게 헌재 태도다. 이렇게 나오면 약간 좀 틀렸다고 볼 일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을 산 거기 때문에. 근데 판례 표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정을 하더라도 6명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태도에 따르면 원칙은 모르겠고 가정을 하더라도 6명이 있어야 되니까 지문 보세요. 5명 찬성한 경우는 판례 가정, 아무리 판례가 봐준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확실히 맞는 걸로 처리한 게 맞아요. 4번 지문이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하나 있던데 아닙니다. 4번 지문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첫 시간에도 처음에도 얘기했죠. 제가 안 본 지문들도 이제 해설 보면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거 한 번씩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시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기출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정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